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 이어갑니다. 지금 시각이 10시 5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 경제상식 퀴즈 정답은 누리호입니다. 누리호. 나로호 아니고 누리호.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들어져서 온 세상을, 온 우주를 이제 누리고 다닐 누리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고요. 2251님이 온누리라고 보내주셨구나. 오답이었는데. 오답 온누리. 오늘 발사 성공 기원합니다. 6170님이 제 고향 고흥에서 발사되는 게 제가 다 뿌듯하네요. 주말에 다녀왔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6387님이 겁나 쉽네요. 크크. 나로호라고 겁나 쉽네요. 라고 보내주시고 오답을 써주셨습니다. 9874님이 누리호 발사 보러 오늘 아이와 같이 고흥 현장에 가는데요. 오늘 발사 꼭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네. 잘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응원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1358님이 나이 40대 후반의 주부입니다. 요즘 같은 처지에도 부지런히 앞서 달려가는 40, 50대 여성들을 보니까 나는 뭐하나 싶어서 더 초라하고 힘이 없었는데 비교하지 말고 제 자신에 집중해봐야겠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누리호 발사도 제 자신도 응원합니다. 라고 제가 이제 오프닝에 비교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 나 자신에 집중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뭐 40대 후반 주부님이라 하더라도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 남들이 하고 있는 나는 뭐하나 이게 아니라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하지라고 스스로 작은 일부터 뭐 책 하나 읽고 한 줄 한 줄 어디다 써보는 것, 그런 것부터 이렇게 하나씩 해보시면은 훨씬 더 행복감, 만족감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테크 전문 기자인 송일아 기자와 함께 실리콘밸리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인데, 미래생활사전,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고 돈이 많은 만큼 말도 많고 논란도 많고 이 사람 뉴스가 안 나오는 날이 없죠.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일아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론 머스크 좋아해요? 아니요. 아니, 저는 그 대답이 어떻게 0.1초 만에 나오죠? 저는 말 많은 사람 싫어합니다. 아, 그래요? 말도 많고 논란도 많아가지고 그렇죠. 근데 일단은 머스크의 행보 하나하나가 국제적인 뉴스가 그렇죠. 돼요. 또 얼마 전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만났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만났고 그렇죠. 맞습니다.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예, 맞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나이 이제 맞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지난달 말에 일단 미국을 국빈 방문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머스크가 먼저 윤 대통령의 순방 기간에 맞춰서 본인이 먼저 접견을 요청을 했어요. 전격적으로 만남이 성사됐는데요. 뭐 이 자리에서 인구 감소와 뭐 AI의 위험성, 뭐 전기차 시장, 뭐 이런 다양한 주제를 두고 약 40분 정도 소통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말에 이 화상 면담을 한 이후로 대면으로는 처음 만난 거거든요. 네. 근데 머스크가 평소 경영 스타일이 이 형식적인 만남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용건이 꼭 있어야지만 사람을 만나는 걸로 잘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뭐 해외를 방문하면 의뢰 이제 현지 기업 관계자들이랑 약속을 잡아가지고 이제 미팅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머스크는 과거 한국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런 만남을 요청했을 때도 단칼에 왜 하냐. 그래서 거절을 하기도 한 일화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윤 대통령에게 그것도 먼저 접견을 신청을 했다는 건 아무래도 뭔가 분명하게 원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윤 대통령하고 머스크 만났을 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알려진 게 있나요? 네, 우선은 이 테슬라의 생산 공장인 기가팩토리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한국에 유치를 하고 싶어하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있었고요. 이런 얘기가 주로 논의가 됐습니다. 네. 뭐 자신을 한국의 1호 영업사원이 되겠다고 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머스크에게 한국에 투자를 해달라고 적극 요청을 했고요. 우리나라가 뭐 최고 수준의 로봇 기술과 또 고급 인력을 가지고 있고, 또 만약에 테슬라가 기가팩토리를 세우면 효율적인 시장이라고 강조를 했고요. 만약에 투자를 정말 결정을 하게 되면 입지나 뭐 인력, 세제 지원 등도 적극적으로 이제 나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뭐 이에 대해서 머스크는 기가팩토리 투자지로 한국은 정말로 최선 후보지 중에 하나이며 아마도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곧 있을 거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양쪽 모두 이 만남이 좀 괜찮았었나 봐요. 그래서 윤 대통령은 이제 귀국 후에도 머스크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뭐 많은 도전을 주고 뭐 사고의 변화를 가져오는 흥미로운 대화였다 이런 뭐 메시지를 보낸 걸로 알려졌고요. 머스크는 다들 아시다시피 윤 대통령이 그 당시 국빈 만찬에서 부르셨던 그 팝송 있잖아요. 거기에 응원하는 댓글을 here here 이렇게 남기기도 했습니다. 어제 트위터 많이 쓰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기가 팩토리를 아시아 지역에서 인도에다가 짓는 거냐 혹은 한국이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최근에 뭐 인도로 간다. 근데 또 인도로 안 간다. 그 무산됐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 아직 확정적으로 발표된 게 없어서 이건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도 만났어요. 네, 한국 대통령에게 먼저 이제 친화적인 좀 밑밥을 깔고 이제 진짜 사업 얘기는 삼성전자와 좀 제대로 한 느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지난 10일 이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직접 실리콘밸리에 있는 이 삼성전자의 북미 반도체 연구소를 찾아서요. 이제 방미 중이었던 제드래곤 이 이재용 회장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이 회장이 먼저 머스크에게 만남을 요청을 해서 성사가 됐고요. 역시 단둘이 만난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뭐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구체적인 건 이제 나오지가 않고 있어서 추측만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도 양사의 공통 관심사인 반도체와 또 전장 분야에 대한 협업 이야기가 오갔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고요. 이 둘의 만남 후 외신들도 큰 관심을 가졌어요. 뭐 한 외신은 두 사람의 만남이 TSMC를 두렵게 하는 조합이다. 뭐 이런 헤드라인을 뽑기도 했고요. 지금 TSMC가 테슬라용 이제 4나노칩을 생산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삼성과의 협력이 더 강화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이 완전 자율주행 기술 부분에서 양사가 확실한 선두가 되기 위해서 문샷 띵킹을 하면서 협력을 한다. 이런 힘을 합친다는 분석에 힘을 실리고 있고요. 이 미팅에 배석한 이 삼성 임원들의 면면을 보면 반도체 사업 총괄, 그다음에 파운드리의 사업 부장, 그다음에 삼성 디스플레이 사장 등이 배석을 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완전 자율 전용 칩 생산과 또 반도체에 대한 심도 깊은 이야기가 오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이 밖에도 배터리와 5G 네트워크 서비스 또 인공지능 같은 이 미래 성장 사업에 대한 협력 얘기도 나왔다고 해요. 테슬라는 뭐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AI 반도체도 이제 많이 만든다고 하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 파운드리로 이거 생산해 줄 수 있다면 훨씬 더 시너지가 날 텐데 근데 이 자리에 삼성 디스플레이 사장도 같이 배석을 했다고요? 네네. 테슬라는 근데 원래 LG 디스플레이한테 공급받고 있지 않았나요? 그렇죠. 뭐 경쟁사는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렇게 탐색을 하는 그런 좀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 테슬라는 모델 3에 들어가는 LCD를 LG 디스플레이에서 받고 있는데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차가 단순한 뭐 이동 수단이 아니라 정말로 실내 공간이라는 그 목적이 아예 바뀌고 있잖아요. 게다가 완전 자율주행차 시대가 오면 더더군다나 뭐 차에서 영화도 보고 뉴스도 보고 뭐 이런 이른바 인포테인먼트가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때 정말 디스플레이가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요새 저희 동네에 보면은 부부 싸움을 하면은 주차장에 있는 그 캠핑카에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고서는 거기에서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제가 얼마 전에 그 사연을 들었는데 신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포테인먼트 정말 차가 공간으로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현재 전 세계 차량용 이 OLED 시장의 90%는 LG 디스플레이가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이제 그 연초에 세계 최대 IT 가전 박람회 CES에 갔을 때 이 디스플레이 발전 정도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는데요. 평소에는 이제 천장이 말린 상태로 올라가 있다가 이제 사용할 때만 쑥 내려와가지고 디스플레이가 쫙 보이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 뭐 창문에는 투명 OLED가 설치가 돼서 창밖의 풍경과 실시간 뉴스, 또 창밖에 어떤 좋은 뭐 경치가 나오면은 그 어떤 곳인지 증강 현실을 이렇게 띄워주는 이런 지금 OLED 기술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역시 지난해 9월에 이 화면이 늘어나는 디스플레이를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뭐 이런 제품들을 테슬라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테슬라 입장에서는 삼성이나 LG나 더 잘하는 놈이 우리 편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비교할 수도 있겠고 사업적으로 협력을 받을 수도 있겠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측면에서도 이제 머스크의 사업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트위터 이야기인데 트위터가 좀 인수한 이후에 논란거리도 참 많았습니다. 그렇죠. 또 직접 CEO를 맡았다가 최근에는 트위터 CEO를 본인이 이제 교체를 했어요. 그러면 머스크는 이제 트위터에서 뭘 하는 겁니까? 일단은 머스크가
엄청 말이 많았잖아요. 네. 트위터 인수 후에. 지난해 4월 트위터 인수 가능성을 처음으로 내비친 후에 우여곡절 끝에 10월 말에 트위터 수장으로 올라섰잖아요. 네. 근데 인수만 하면 잠잠해질 줄 알았는데 하루가 뭐다 하고 새로운 이슈들을 막 쏟아냈었거든요. 네. 뭐 급진적인 변화 탓에 이제 트위터 사용자들부터 테슬라 주주들까지 정말 트위터 CEO로서의 머스크를 향한 비판이 쇄도했는데요. 그래서 머스크가 몇 달 전부터 트위터 CEO를 물색하고 있다. 네. 자신은 이제 제품 개발이랑 어떤 뒤에 CTO로서 역할을 하겠다. 이런 의중을 계속 내비쳤었어요. 근데 드디어 적임자를 찾았습니다. 근데 시장은 정말 까다로운 이 머스크의 기준을 통과한 신임 CEO가 과연 누구일까? 여기에 초미의 관심을 두고 있었는데요. 주인공은 바로 광고 전문가였습니다. 광고를 하던 네, 전문가. 광고를 하던 전문가예요. 그래서 머스크가 지난 현지 시간으로 12일 트위터를 통해서 이제 트위터의 새로운 CEO로 NBC 유니버설의 광고 파트너십 대표인 린다 야카리노를 선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만간 임기가 시작될 예정이고요. 이 야카리노 신임 CEO는 올해 60살이에요. 60세예요. 그래서 10년 이상 NBC 유니버설의 모든 광고 영업을 담당을 했고 또 스트리밍 서비스 광고 또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머스크는 앞으로 트위터의 최고 기술 책임자, 즉 CTO와 이사회 의장으로 남아있을 예정이고요. 머스크가 다른 분야가 아닌 이제 광고 전문가를 후임 CEO로 지목을 한 건 어찌 보면 이 분야가 가장 시급하게 지금 트위터의 보완이 필요한 분야이지만 자신은 잘 모르기 때문에 좀 관련 전문가를 세운 게 아닐까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SNS에서 돈 버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광고 분야이기도 하고 그 전략은 잠시 후에 조금 더 여쭤볼게요. 일단 이 SNS 쪽도 경쟁이 치열합니다. 맞아요. 특히 또 큰 곳이 이제 메타. 메타는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이 되게 잘 나가고 있고. 근데 메타에서 새로운 SNS를 출시할 거라는 이야기도 나와요. 네, 최근에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예. 메타가 비밀리에 일부 유명 크리에이터들과 또 유명 인사들이랑 접촉을 해서 뭐 베타 테스트를 하고 있다. 뭐 텍스트 기반의 새로운 SNS를 이르면 다음 달 출시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진짜 트위터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 서비스를 보면은 이제 자세한 건 알려지지 않았지만 인스타그램과 트위터를 결합한 형태예요. 그래서 최대 500자까지 작성을 할 수 있고 사진, 뭐 동영상까지 올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뭐 아무래도 머스크 이후에 이제 트위터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서 이제 이탈을 했던 사용자들을 흡수하는 게 목표라고 하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정말 SNS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별의별 SNS들이 특히 이제 세대들이 쓴 SNS는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SNS들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인데 트위터에서는 그 서브스택이라는 이제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텍스트 기반의 죄송합니다. 구독 서비스로 넘어간 사용자들도 이미 많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Z세대는 디지털 디톡스를 또 지향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네. 개인적으로는 저는 앱 자체에 대한 텍스트 기반이든 뭐 음성 기반이든 별로 기대가 안 돼요. 근데 다만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같은 이제 기존 이제 메타가 가지고 있는 앱들과 호환이 가능하다는 거는 좀 메타만이 갖고 있는 장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으로 이제 접속을 하면은 바로 글로 넘어갈 수가 있대요. 아, 다 연계를 시켜서. 네네. 그렇죠. 그게 이제 SNS 여러 가지 플랫폼을 갖고 있는 메타의 경쟁력이고 여기에서 이제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해지는 건데 근데 사실 머스크가 트위터를 작년 4월이라고 하셨는데 인수하겠다. 관심 갖고 있다. 발표했던 것도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게 트위터 처음엔 안 좋아했잖아요. 막 맞아요. 싸우기도 했었고. 지금도 그렇게 좋아하는 거지. 네, 머스크는 그때그때 생각나는 게 있으면 바로바로 토해내야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제 네. 보면은 그래서 이 플랫폼 속에서 지금 자신의 그 영향력을 너무 즐기고 있다. 이거를 머스크의 트위터를 쭉 보면은 누구나 다 그거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트위터가 없는 삶이란 상상할 수 없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머스크의 현재 트위터 팔로워 수가 1억 4천만 명이거든요. 4천만 명이 넘어요. 제가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인수하겠다 이때까지만 해도 한 8천만 명 이 정도였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그래서 전체 트위터 사용자 중에 1위입니다. 그래서 트위터의 월별 사용자가 약 4억 5천만 명인 걸 감안을 하면 사용자의 3분의 1, 그러니까 3명 중 1명은 머스크를 팔로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머스크 트위터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잘 안 봐요. 그냥 기사에서 인용되는 것만 보고 있죠. 굉장히 재밌어요. 정말 본인의 사업, 비즈니스에 관한 얘기도 하지만 하루에도 몇 개씩이나 일 얘기뿐만 아니고 뭐 사진도 올리고 뭐 뭔가 그래픽 같은 것도 올리고 별의별 이슈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계속 올리거든요.
뭐 작년에는 뭐 한국의 인구 감소를 걱정하는 트윗까지 하기도 했고요. 관심사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있으면 왜 팔로우를 하는지 알겠다. 단순히 유명인이라고 팔로우를 하진 않거든요. 뭔가 볼 게 많으니까 팔로우를 하잖아요. 참고로 2위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고요. 3위는 저스틴 비버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물론 이제 트위터 많이 쓰는 걸로 유명하기는 한데 하루에 한 20시간 가까이 일한다고 하죠. 잠을 안 자나 봐요. 근데 트위터 올리는 이 시간을 좀 아껴서 일을 하지. 물론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트위터도 일종의 언론사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돈 많은 사람들이 언론사를 인수해서 사주가 되려는 게 꿈인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게 SNS로 바뀐 거고 예전에는 그래서 뭐 논설위원 어떻게 써서 본인의 생각을 투영을 했다면 이제는 본인이 직접 그렇죠. 트위터를 쓰면서 영향력을 더 세게 발휘를 하는 거고 시대가 그렇습니다. 시대가. 트위터 내부로 들어가 보면 여기도 한번 논란이 많았던 게 인수하자마자 엄청나게 정리해고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 10월에 머스크가 트위터 CEO가 됐고 이제 막 6개월이 이제 지나고 있잖아요. 그 사이에 8,000명 가까이 된 직원을 자른 게 아니고 8,000명 가까이 됐던 직원 수가 현재는 1,500명 정도 남아 있습니다. 80%를 잘라냈어요. 80%를 해고했다고요? 네네네. 이 중 풀타임 정규직 직원은 현재 550명 내외에 불과하고요. 네. 6개월 만에 직원 80%를 해고를 하는 게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아니 8,000명인데 네. 6,500명을 내보내고 1,500명만 남겼다라는. 네, 맞아요. 그 중에서도 정규직은 550명 내외.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미국이 고용과 해고가 좀 자유롭다고 할지라도 네. 이 정도의 구조 조정은 정말 쉽지 않다는 게 업계 중론이에요. 심지어 당시에 유엔까지 나서서 예. 인권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해라, 제발. 이런 서한을 머스크에게 보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사실 구조 조정이 고용주에게나 직원 모두에게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뭐 그만큼 좀 섬세하고 서로의 감정을 좀 상하지 않게 하면서 좀 경제적 보상도 매끄럽게 이제 쫙 이어져야 되는 어떤 그런 작업인데 최근 제가 어떤 스타트업 대표님을 이제 만났는데 한 200명 정도 규모의 이제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네. 요즘 우리나라도 좀 IT 기업들 많이 이제 권고 사직이나 정리해고 많이 하고 있다는 뉴스들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분 얘기 들어보니까 뭐 세상에 아름다운 이별이 어디 있겠냐.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정말 구조조정을 해야 할 때는 저성과자 위주로 다른 일자리를 구한 최소한의 여유 시간을 주고 솔직하면서도 정말 진지하게 정말 딱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정면 돌파를 하는 게 정말 최소한의 예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머스크는 이 모든 과정을 대부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무자비하게 정리해고를 해서 정말 많은 직원들의 원성을 샀고요. 실제 현재 집단 소송도 여러 건 제기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연방법을 지키지 않았다, 노동법을 지키지 않았다 이런 그러니까 사유로. 그 본인이 해고한 직원들로부터. 네, 그렇죠. 그래서 해고된 직원들은 서면으로 통보를 받은 것도 아니고 당일 이제 본인의 직원 계정이 이제 락돼가지고 잠겨서 해고 사실을 알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임금을 뭐 아직 받지 못했다, 복지 혜택을 아직 못 받았다 이런 것 등으로 이제 근로자보호법 다수를 위반한 혐의로 현재 집단 소송이 여러 건 계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직원 입장에서 어느 날 출근을 했는데 내 회사 컴퓨터가 로그인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이거 왜 로그인이 안 되지? 막 이렇게 탁탁탁탁 했는데 당신 해고됐어. 내일부터 안 나와도 돼. 그냥 오늘 오후에 들어가. 이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를 직접 얘기해 준 것도 아니고 본인의 개인 메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안 쓰던 보내서. 개인 메일로 한 번도 보지 않았던 개인 메일로 그거를 띡 보내놓고 이랬대요. 봐봐. 뭐 엊그저께 너한테 메일 하나 들어가 있을 거야. 너 해고된다고. 네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황당한. 물론 미국에서는 많이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그 규모 측면에서 봤을 때는 특히나 더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었고. 근데 이제 머스크 이런 어떻게 보면은 무례한 행동이 한두 번도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6월에도 테슬라에서도 600명, 500명 정도 이제 대규모 정리해고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도 역시 전직 직원들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했습니다. 뭐 문제는 이런 소송에도 머스크는 눈 하나 깜빡 안 한다는 거예요. 뭐 얼마 전에 어떤 모임에 가가지고 이런 소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런 인터뷰를 했었는데 매우 사소한 것이다. 집단 네. 소송인데도 그 정도야 뭐 네, 사소한 일이지. 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뭐 대마초 흡연을 이유로 테슬라 직원을 해고한 적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정작 본인 역시 팟캐스트 생방송 중에 대마초를 피운 적도 맞아요. 있고요. 대놓고. 네, 시대를 앞서가는 선구안을 가진 정말 이 탁월한 경영자.
이긴 하지만 직원들에게 존경받는 리더가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드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고용주 정도 그리고 돈을 많이 주니까 그 사람 밑에서 일을 하는 건데 함께 같이 일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있고 도대체 머스크는 왜 이럴까? 정말 궁금합니다. 좀 제가 이제 아시는 분 한 분께서 머스크와 이제 사업적으로 이제 이렇게 면대면으로 만난 적이 있었대요. 네, 머스크한테 이제 이분의 뭐 기술적인 뭐 기술력 이런 걸 한참 열심히 막 설명을 했는데 이게 다야? 이렇게 딱 그 앞에서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다 듣고 나서 한 첫 마디가 네, that's it? 딱 이러면서 약간 삐죽거리면서 이게 전부냐? 예. 네, 굉장히 무안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취재를 하다 보면 이런 성향의 분들 가끔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몰라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보고 공감 능력 없는 사람들. 네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과는 막 친해질 수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2020년에는 이제 아들이 이제 태어났어요. 본인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에게 굉장히 특이한 이름을 붙였어요. 네. 읽기도 어려워. X, Ash, A12 뭐 이런 기계번호 같은 이제 이름을 붙여서 이게 발음을 어떻게 하냐가 정말 화제이기도 했었거든요. 그 2021년에는 머스크가 이제 어떤 TV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내가 가끔 이상한 소리를 하거나 뜬금없는 게시물을 올리는 거를 알고 있다. 근데 뇌가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본인이 뭐 인공지능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또한 이제 자신이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고백한 적도 있는데요. 아스퍼거 증후군이요? 네네. 아스퍼거 증후군이 이 자폐 스펙트럼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특정 분야에서 정말 뛰어난 지적 능력을 보이지만 사회성이나 특히 행동 이런 면에서는 좀 어려움을 겪는데요. 특히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감정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아스퍼거 증후군 이제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를 키우는 게 사실 저는 되게 부러워했어요. 왜냐면 너무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탁월한 이제 지적 능력을 보이는데 뭐 친구랑 같이 뛰어가다가 친구가 이제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면 이제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이 아프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괜찮아? 이렇게 당연히 손을 내밀면서 이게 나가잖아요. 보통 이제 사람이면은. 근데 아스퍼거를 앓는 이 자녀들은 이런 능력이 떨어져서 이걸 하나하나씩 이런 경우에는 이런 말을 해야 돼. 이렇게 가르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론 머스크도 그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는 거고 그래서 네네. 공감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체질일 수가 있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은 머리 좋고 사업도 잘하고 천재인데 사실은 공감 능력까지 있었으면 그게 신이죠. 그렇죠. 예, 그 뭐 공평하시니까요. 세상 존경받는 인물이었겠죠. 네, 아스퍼거 증후군 앓고 있는 어떤 분이 본인도 이런 능력을 자기가 이렇게 알고 있다 하면서 내가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돈을 많이 버는 것뿐이다. 이런 얘기도 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일단 트위터 입장에서 보면 머스크가 인수한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트위터를 싫어하는 사람들 혹은 위험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고 기업들도 야 저기 이제 머스크가 인수한 다음에 노이즈가 너무 커졌어. 우리 광고하는 기업 이미지도 안 좋아질 것 같아 하면서 광고를 많이 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오너 리스크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2022년 10월 인수 후에 머스크의 경영에 따른 불확실성을 이유로 실제 많은 광고주들이 광고 집행을 중단을 했어요. 네. 뭐 코카콜라 같은 이제 트위터 상위 1000개 광고주 중에서 625곳이 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계정이 회복되고 뭐 가짜 뉴스가 판치고 이런 정책 변화를 우려해서 이제 광고를 중단을 했고요. 현재 일부는 재개가 됐지만 여전히 광고 매출이 급감한 상태입니다. 근데 트위터 수익에서 이제 광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1년 기준으로 90%가 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회복되지 않으면 새로운 사업들도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 때문에 야카리노를 새로운 트위터 수장으로 앉혔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여전히 또 이제 트위터의 주요 수익원으로 광고를 삼겠다라는 의지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머스크는 이제 트위터를 단순한 이제 소셜미디어 기능뿐만이 아니고 개인 간의 금융거래, 또 원격 차량 호출, 이런 국내로 따지면은 카카오톡 같은 이런 광범위한 기능을 하는 슈퍼 앱으로 바꿀 계획을 계속 내비쳤었거든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의 자금줄인 광고를 확실하게 되살려야 한다라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제 더 넣으려고 하는 거고 이제 중요한 거는 떠나갔던 광고주들이 다시 그럼 여기에다가 돈을
쓰면서 광고를 할 거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맞아요. 다른 부분도 비슷하겠지만 사실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미디어, 컨텐츠, 뭐 구독 이런 시장 정말 큰 위기를 맞고 있거든요. 회사가 힘들어지면 바로 광고 홍보 예산부터 줄이잖아요. 미국도 팬데믹 이후에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이제 디지털 광고 시장에도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근데 아무리 힘들다 해도 미디어에서는 사실 광고가 유일한 희망이에요. 그렇죠. 네, 구독 서비스나 이벤트 같은 건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실제 광고 없는 서비스라고 자부를 했던 글로벌 1위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도 지난해부터 광고 모델 도입했잖아요. 그래서 이 때문에 뉴스와 미디어, 소셜 미디어 기업 같은 이제 이런 곳들은 디지털 광고 매출과 수익 확대에 지금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뭐 자연스럽게 이런 야카리노 같은 광고 담당 전문가에게 대한 이제 이런 수요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넷플릭스도 작년에 광고 시장 진출을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경쟁사 스냅챗에서 광고와 전략 담당 임원 2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 역시 트위터 인수 후 뭐 직원 대량 해고와 또 급격한 사업 모델 이런 것들로 대거 이탈했던 광고주들의 마음을 되돌리는 게 업계 전문가가 정말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데려온 사람이 린다 야카리노. 네. 이름이 어려워요. 린다 야카리노. 트위터의 새로운 CEO인데 광고 전문가이고 이 사람이 이제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네. 기대나 혹은 평가들은 어때요? 야카리노 CEO는 30년 이상 이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전문가로 네. 알려져 있습니다. 마케팅 관계자들과 이제 광고 에이전시 같은 이제 분들과 긴밀하고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유명하고요. 특히 이분의 별명이 벨벳 해머예요. 벨벳 네, 해머? 벨벳. 칵테일 이름인데요. 벨벳을 연상시키는 부드러운 맛을 가졌지만 망치로 맞은 것 같은 강한 알코올 도수를 이제 일컫는 그런 칵테일 이름인데 약간 외유 내강형. 그렇죠. 야카리노는 이제 광고 영업 현장에서 강력한 협상 전략을 좀 친근하게 포장을 해서 이제 이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싹 녹이면서 본인이 원하는 바를 이끌어내는 이런 좀 베테랑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이분이 이제 도쿄 올림픽에 도입했던 광고 기반 스트리밍 서비스 피콕 출시를 주도를 했고요. CES의 단골 연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머스크는 이제 경영은 이분에게 맡기고 자신은 제품 디자인과 뭐 새로운 기술 개발에 집중을 한다고 밝혔고요. 과연 이 벨벳 해머의 별명을 가진 이 린다 야카리노 신임 CEO가 위기에 빠진 트위터의 광고 영업을 정상화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동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이제 관심이 머스크가 트위터를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에 쏠려 있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외면을 받았던 게 트위터란다. 테슬라. 근데 마침 테슬라도 그때 실적도 그렇고 막 기대치에 못 미치면서 막 같이 흔들렸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테슬라는 어떻게 됐던 건가요? 뭐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트위터의 새 CEO 영입에 가장 환호한 사람들이 바로 테슬라의 주주가 아닐까. 이제 막 안심이 되는 거죠. 맞아요. 작년 1년간의 테슬라 주가가 연초 대비 70% 하락을 했어요. 물론 그 전에 뭐 급상승하긴 했지만 같은 기간 S&P 500 지수 낙폭이 20%, 나스닥이 34%였던 점과 비교를 하면 테슬라 주가는 그야말로 곤두박질 친 거죠. 하지만 소위 이제 집 나간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다시 테슬라로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감에 최근에는 시원하게 지금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머스크가 트위터의 신임 CEO를 영입할 것이라는 트윗을 날린 11일 테슬라 주가는 2.38% 상승 마감했고요. 이후 현재까지 10%, 11% 이상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트위터에 이제 새 CEO 앉혔다. 그래서 본인은 한 발 이제 물러난다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게 결국은 테슬라 경영 때문이었고 테슬라 주주들도 엄청나게 막 반발했던 거잖아요. 테슬라에 네. 집중 좀 하라고. 맞아요. 기관 투자자들도 막 계속 얘기를 했었대요. 그래서 네. 테슬라 투자자들은 이제 머스크가 트위터에 이제 신경을 쓰느라 테슬라 경영에 소홀했다면서 지속적으로 지금 비난을 해왔거든요. 하지만 트위터에 이제 신임 CEO를 세우기로 한 이후 현재 시간 16일 열린 테슬라 연례 주주총회에서 머스크가 확실히 테슬라 CEO로서 주주들에게 신뢰를 심어줬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집 나갔던 머스크가 다시 돌아왔다. 이런 제목을 뽑기도 했더라고요. 조성빈 님이 이왕에 일론 머스크가 SNS에 언론 플레이하는 걸 즐긴다면 주주 친화형인 언플을 해주면 좋을 텐데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머스크가 주주들을 위한 약속도 했다면서요. 네네. 요약을 해보면 4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네. 이번 주총은 이제 머스크가 직접 주주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먼저 그동안 계속
뻐꾸기만 날렸던 네. 이 테슬라의 야심작 사이버 트럭을 드디어 올 연말에 고객에게 인도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연말에는 나오는 겁니까? 모르겠어요. 네, 오래 기다리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올해 안에 사이버 트럭 생산을 시작을 하고 뭐 물론 초기 생산 속도는 느리겠지만 연간 25만 대에서 50만 대 정도 인도량을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뭐 사이버 트럭에 대해서는 정말 양치기 소년이었죠. 뭐 2019년도에 처음 공개한 이후에 21년도에 뭐 출시를 예고를 했지만 벌써 이제 이미 뭐 몇 년, 2년이나 늦어진 거고요. 뭐 애기들 타는 사이버 트럭 장난감 이런 것만 장난감. 네, 나왔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드디어 양산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뭐 추가로 현재 뭐 이런 캠핑카, RV카 같은 이제 생산 계획은 따로 없다고 하면서 사이버 트럭을 RV나 캠핑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넣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 밖에 생산 모델과 관련해서는 뭐 신종 모델 2종을 출시할 계획도 내놨고요. 사이버 트럭은 2019년에 공개했고 21년도에 출시를 예고했는데 지금 2023년에 나오는 거냐 안 나오는 거냐 네. 그 상황까지 가 있고 주주들을 위한 두 번째 약속은 뭐였습니까? 이게 린다 CEO 영입과 이제 관련이 있는 소식이기도 한데 네. 이날 투자자들의 관심을 가장 끈 발언은 네. 테슬라가 광고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뭐 테슬라는 지금까지 광고 없는 회사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네. 뭐 입소문이나 인플루언서 마케팅 같은 이런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난 마케팅 전략을 추구했고요. 뭐 우리는 광고 없어도 차 잘 팔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의 표현으로 여겨졌는데 하지만 이날 머스크는 앞으로는 약간의 광고를 시도해 볼 수 있다. 이렇게 기존 입장을 바꿨습니다. 뭐 광고 내용으로는 테슬라의 안정성과 또 전기차의 우수성 이런 걸 다룰 예정이고요. 아무래도 전기차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또 경기 침체로 수요도 감소를 하면서 광고 방식에도 좀 변화가 주는 게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뭐 테슬라라고 별 수 있나요? 과연 광고 효과가 테슬라 매출에 정말 얼마나 영향을 줄지 그게 좀 궁금해지네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내가 테슬라 광고를 본 것 같은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 되게 맞아요. 많으세요. 근데 대놓고 이제 진짜 이제 광고, 커머셜 광고는 안 했던 회사입니다. 근데 언론 보도 많이 나오고 머스크 자체가 그 홍보 수단이기도 하고 한데 돈 주고 광고는 안 했던 회사. 근데 그걸 이제 시작한다. 근데 어찌 보면은 야, 테슬라의 성장이 이제 어느 정도 둔화돼서 목에 차서 그런 것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도 있고요. 일각에서는 머스크가 테슬라 CEO에서도 물러나는 것 아니냐라는 전망들도 조심스럽게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이날 머스크가 확실하게 자신은 테슬라 CEO에서 내려올 생각이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오히려 테슬라가 앞으로 AI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 본인의 관리 감독이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테슬라에게 좀 집중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주주들이 상당히 환호한 분위기였어요. 실제 머스크는 이 트위터 인수 후에 테슬라의 좀 소홀한 모습을 보이면서 주주들에게 좀 신뢰를 많이 잃었었잖아요. 이날 주총에서도 일부 투자자들이 그동안 테슬라 이사회가 머스크가 테슬라에 집중할 수 있는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런 이사회의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고요. 이에 머스크는 트위터에 내가 그동안 힘을 쏟은 건 단기적인 주의 분산이었을 뿐 앞으로는 트위터에 할애하는 시간이 줄어들 거라고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뭐 주주들은 테슬라에 집중한다는 확언에 뭐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또 경기 침체를 걱정하는 트위터도 좀 자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여기에 더해서 테슬라가 몇 차례 가격도 내렸었잖아요. 맞아요. 이게 좀 같이 맥이 닿는 건가요? 그렇죠. 머스크는 이날 또 금리 인상으로 소비자 예산이 줄어드니까 앞으로 1년 동안은 거시경제가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어요.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파산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자동차 산업도 예외는 아닌데요. 자동차는 이 사치제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사실 자동차 산업은 경기에 굉장히 취약한 편이에요. 뭐 해당 산업이 부진할 거고 테슬라 역시 이런 흐름 속에서 사업이 쉽지는 않겠지만 잘 이겨내면 테슬라는 더 강해질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강조를 했고요. 테슬라가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를 이겨내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가격 정책이에요. 실제 테슬라는 올해 들어서만 6번에 걸쳐서 미국에서 이제 가격을 인하를 했고요. 뭐 최근 들어서는 소폭 올리기도 했는데 좀 탄력적으로 가격 정책을 실시하고 있어요. 지금 모델 Y는 출시 가격 대비 $20,000나 낮은 수준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테슬라는 기본적으로 이익보다는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서
좀 수요에 따라 가격을 조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테슬라 가격을 내리면서 가장 큰 장점이었던 마진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테슬라 이 저가 정책이 결국에는 스스로 발목을 잡을 거다. 이런 전망도 또 한편에선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올해 1분기 테슬라 매출은 1년 전보다 24% 늘었는데 순이익은 반대로 24%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이제 기존에 갖고 있던 소유주들은 가격이 자꾸 떨어지니까 차의 잔존 가치가 뚝뚝뚝뚝 떨어지니까 너무 이제 좀 불만을 원성을 사기도 했습니다. 중국 쪽에서 이야기를 좀 여쭤볼게요. 테슬라가 이제 중국 쪽에서 많이 팔고 있고 중국 기업들하고도 현지에서 경쟁도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가격을 내리면서도 여기는 뭐 마진이 좋으니까 네. 가격을 내리면서도 어떻게 보면 치킨 게임에서 내가 이길 수 있다. 그렇죠. 이런 건데 시장 점유율을 또 어떻게 계산하고 있는 걸까요? 전략적으로. 테슬라가 지금 적극적인 가격 인하 정책을 펼치는 궁극적인 목표가 네. 중국 전기차 업체예요. 그래서 중국 업체들은 이미 기존에도 저가 공세로 많이 팔수록 손해가 커지는 마이너스 마진 상태잖아요. 중국 기업들은. 네. 가격을 더 이상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테슬라를 보면은 차 한 대당 평균 9,567달러의 마진을 남기고 있어요. 이야.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전기차 업체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2위인 제너럴 모터스의 4배, 현대자동차 10배가 넘는 수준이에요. 와. 한마디로 넘사벽 마진율이죠. 근데 중국 업체들은 이게 마이너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가격을 내린다? 그러면 중국 업체들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현재 중국 업체들이 좀 거세게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테슬라는 여기에서 이제 가격 인하로 맞불을 놓고 있는 거죠. 지금 테슬라가 4월 전년 대비 272% 특히 유럽 시장에서 좀 엄청난 선전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매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고 가격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1분기 유럽에서 모델 Y는 전기차뿐만이 아니고 일반 내연차를 포함한 모든 자동차 판매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판도는 사실 테슬라와 중국 전기차 이렇게 양분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떻게 될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죠. 유럽에서 이렇게 테슬라가 많이 크고 있으니까요. 이야, 머스크가 그 주주들에게 약속한 4가지가 있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가 사이버 트럭 생산을 시작하겠다. 뭐 이러면 올해 안에 연내. 그리고 테슬라도 광고를 시작하겠다. 외부에 광고하겠다. 더 많이 팔겠다. 그리고 트위터보다는 테슬라에 더 집중하겠다. 요거였고. 4번째 마지막은 뭡니까? 마지막은 바로 테슬라가 지금 한창 붐이 일고 있는 인공지능을 주도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건데요. 머스크는 테슬라가 현재 모든 기술 회사 중에 가장 진보된 AI를 보유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는 인간 수준의 인공지능인 범용 일반지능, 즉 AGI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 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머스크가 이제 챗 GPT를 개발한 오픈 AI 공동 창업자인 거는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샘 알트만 이제 창업자와 이견이 생겨서 좀 관계가 틀어져서 결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후에 이 생성 AI의 위험성에 대해서 거듭 주장을 해왔었는데요. 그러다가 본인이 직접 AI 회사를 차려버렸어요. 네, 3월 달에 X.AI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고 지금 생성 AI 경쟁에 뛰어든 상태입니다. 당시에 개당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이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를 구입을 했고요. 알파벳의 AI 연구 자회사인 딥마인드에서 2명의 엔지니어를 영입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머스크가 주장하는 자사의 뛰어난 AI 기술은 궁극적으로 테슬라가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 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옵티머스라고 하잖아요. 로봇 이름이. 이 옵티머스가 지난해 AI 때 최초 공개가 됐었는데 현재 이제 7개월이 지난 상태인데 테슬라의 로봇이 더욱 진화가 됐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결국 테슬라의 장기적인 가치는 로봇에서 대다수 나올 거다.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나중에 또 그 시스템 AI 시스템도 개발을 하고 로봇 얼마 전에 로봇 같은 경우에는 걸어 다니는 영상도 트위터로 공개를 또 했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이 4가지 약속을 시장이 조금 지킬 거라고 보는지 반응들이 어떤지 한번 정리해보죠. 네. 다른 것보다 일단 트위터발 뉴스가 아닌 테슬라 CEO로서 간만에 많은 이야기를 했다는 것. 그거에 좀 의미를 두고 있고요. 근데 하지만 AI에 대해서는 뭐 자체 언어 모델이나 뭐 구체적인 성과가 아직 from 테슬라에서 나온 게 없거든요. 그래서 좀 걸러서 듣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최근 이제 법원 판결이 하나 난 게 있었는데 예전에 머스크가 트위터를 상장 폐지를 검토하겠다 이런 트윗을 올렸다가 번복을 해가지고 이게 미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아갖고 이것 때문에 막 말이 많았었잖아요. 네. 당시에 벌금을 많이 내고 앞으로는 트윗을 올리기 전에 사내 변호사들이 검토해서 재발을 막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합의를 깨고 작년에 또 이제 트윗을 해가지고 이번에 또 고소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 다시 머스크의 편을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SEC의 손을 들어줬는데 이 머스크가 그 법 판결을 받고 나서도 본인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내가 얼마든지 돈을 이제 벌금을 내서라도 나는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머스크의 발언은 좀 걸러서 잘 판단을 해가지고 지켜보셔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머스크는 머스크라는 걸. 그렇죠. 우리가 바탕에 깔고 들어야겠습니다. 오늘 되게 재미있었습니다. 테크 전문 기자 송일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잠시 다녀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나 출퇴근 시간대의 집회 제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민들이 지난 대선에서 불법 집회를 단호히 막고 책임을 묻는 정부를 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대차 제도 개편을 예고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를 제거하려는 접근은 하지 않겠다면서 갭 투자 규모가 무한하게 확대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발주한 건설 현장에서 불법 의심 행위를 신고하는 건설사는 신고 횟수에 따라 입찰 가점이 부여됩니다. 오는 29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영업을 하지 않고 금융시장도 휴장합니다. 대출금 만기가 29일인 경우 이자 부담 없이 만기가 하루 연장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지연 리포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질문. 네. 관리비 관련 질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청취자 최정희 님이 보내셨는데요. 월세 2만 원, 관리비는 40만 원. 이런 광고 꼼수 아닌가요? 라고 문자 보내셨는데 네. 당연히 이거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죠. 과도한 관리비는 이 집주인이 세금을 적게 내거나 또는 내지 않기 위한 일종의 꼼수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는 이런 꼼수를 막기 위해서 앞으로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그리고 다가구 또 원룸 또 오피스텔이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그 집주인이 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관행을 막고 좀 세입자에게 좀 알 권리를 보장해주자 이런 조치입니다. 지금은 매물 광고를 보면은 월세 30만 원 예를 들어 관리비 15만 원 하고 괄호하고 인터넷 수도 포함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9월부터입니다. 일반 관리비는 얼마, 8만 원, 수도요금은 2만 원 이렇게 세부 내역을 꼭 알려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다음 질문도 관리비 관련된 거예요. 네, 청취자 신경숙님, 관리비 꼼수를 막으려면은 입주민 감시단 이렇게 감시단이 좀 활동해야 되지 않을까요?라고 보내셨네요. 좋은 생각이십니다.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렇죠. 정말 무신경하게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입주민 단체가 계속해서 우리가 관리사무소가 일을 제대로 하는 건지 관리비 어떻게 쓰고 어떻게 청구하고 있는 건지를 보고 있다라면 그렇죠. 그래도 네. 좀 긴장감은 있겠죠. 다만 한계가 있기는 있을 겁니다. 네. 비용도 들고 시간도 들고 또 회계적인 전문성도 필요해서 다만 회계 감사를 이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공동주택도 있거든요. 기준을 보면은 150세대 이상이거나 아니면 수선 적립금이 3억 원 이상 쌓여 있거나 이럴 때는 회계감사가 또 의무화되어 있어서 회계적으로도 그렇고 또 입주자들이 직접 관심도 그렇고 좀 같이 두 가지 축을 같이 가져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청취자 장세희님. 6월 1일부터 유료 할증료 줄어드나요? 궁금하시네요. 줄어든다고 엊그저께 저희가 또 한번 뉴스를 전해드렸죠. 네. 유류 할증료 수준이 한 단계 내려갑니다. 국제선 기준으로는 이제 7단계가 적용이 되는데 네. 기존에 5월에는 16,800원에서 123,200원이던 게 6월 기준으로는 14,000원에서 107,800원으로 좀 내려가게 되는 거죠. 네. 유류 할증료가 싱가포르 항공유 기준으로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총 1단계부터 33단계까지 나눠서 부과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최근에는 7단계까지는 좀 내려와 있다 이런 거고요. 국내선 같은 경우에는 6월 기준으로 9,900원으로 전월과 같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1300번님이 보내셨습니다. 경제용어는 외래어가 왜 이렇게 많나요? 이 중에 디커플링 뜻은 뭔가요? 커플링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사귈 때 커플링을 하지 않습니까? 그건 알죠. 예. 헤어지면 그 커플링을 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커플링이 이제 동조화, 그러니까 해외 경제나 해외 증시랑 비슷하게 흘러갈 때 동조화된다. 커플링 현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네. 탈동조화, 동조화가 깨지고 있다. 이걸 이제 디커플링, 그러니까 해외 어느 나라 경제를 우리나라가 비슷하게 갔었는데 환율이나 주가가 비슷하게 흘러갔었는데 이제 그게 잘 맞질 않네. 이 현상을 바로 디커플링 현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6555번님. 전기요금 관련 질문이네요. 네. 이 선풍기 3대를 틀어놓는 게 에어컨 1대를 틀어놓는 것보다 전기요금 어떻게 적게 나올까요? 그럼요. 적게 나오죠. 에어컨마다 좀 다르기는 하는데 네. 일반적으로 스탠드 에어컨 15평형에서 18평형 같은 기준은 선풍기 25대에서 30대 이야, 전기요금과 맞먹고 벽걸이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한 6평에서 8평 기준은 선풍기 15대에서 20대와 맞먹는 전기요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당연히 선풍기 3대 틀어놓는 거라면 에어컨보다 훨씬 더 그렇죠. 전기요금이 네. 적게 나오가 되겠죠. 그 소비전력 한 45W짜리 선풍기는 에어컨 소비전력 한 1800W, 1800W짜리랑 비교해보면 거의 40배 차이가 난다라는 것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네. 자, 이어서 청취자 황교승님, 이 부동산 역전세가 지나면 다시 상승 시기가 올까요? 이거 너무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 이거지. 제가 뭐 네.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냥 원리만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역전세,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 그 전에 전세를 내줬던 것보다 더 낮은 값에 전세를 줘야 된다면 이것이 또 집값을 끌어내리는 효과도 가져오지 않습니까? 지난달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가 2년 전에 비해서 11.8% 하락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기가 돌아와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혹은 새로운 세입자를 들여야 되는데 값이 떨어지고 있으니 이것도 집값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또 2년 뒤에 회복되는 여부를 좀 봐야 되는데 2년 뒤면은 전세 가격을 5% 이상 올릴 수 없게 법적으로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것이 과거처럼 다시 집값을 지탱해 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도 계속해서 일고 있는 게 사실이더라고요. 네. 오늘 곽지연 리포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경제상식 퀴즈 정답이 누리호였는데요. 한 6시 한 20분 넘어서 KBS도 중계를 한다고 하고 많이들 또 지켜보시고 국민적 염원을 담아서 누리호 3차 발사도 꼭 성공을 했으면 하는 바람. 내일 그 성공 소식을 성공예감 이대호에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 9시 5분에 돌아올게요.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